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제주의 배경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파트 단지 내 벚꽃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봄이 오고 하니까 제가 벚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뭐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뭐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위기는 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는 다시 온다. 위기는 다시 온다. 위기를 과거 우리가 1997 년도에도 위기를 겪었고 또 2008 년도에도 위기를 겪었고 그랬습니다. 거의 10 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위기는 다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 방송이 뭐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오고 있는 전방위 경제 위기 지금 미국발 이제 크게 보면 미국발 외환위기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발 은행 위기. 보통 외환위기와 은행 위기를 합해서 금융 위기라고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인제 financial crisis 그러면은 외환위기와 은행 위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재정 위기. 문정부가 너무 재정을 남발하고 재정을 그야말로 거들떠보지 않는 바람에 재정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발 외환위기를 보려면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봐야 되는데 바이든의 기업 정책 공약을 보면은 바이든은 먼저 테크 기업들과 은행을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테크 기업이 너무 독과점에서 지동을 걸고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은행도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미국 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고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시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는 21세에서 21%까지 트럼프가 낮췄던 걸 본래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걸 다시 28%까지 올리겠다. 그다음에 최고 소득세율도 올리겠다. 그 외에도 연 40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12.4% 추가로 부과하겠다. 연 100만 달러 초과 소득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배당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 부양한 1조 9천억 달러가 하원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후, 인프라, 보건, 교육, 주택, 방역에 대해서 약 연간 2030년까지 총 6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기후 문제, 인프라 문제, 보건 문제. 이 교육 부분에 특히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교육 부분 연소득 12.5만 달러, 12만 5천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감면해 주고 면제해 주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는 무료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주택에 투자하고 방역에 투자하고. 사실 이번에 바이든의 당선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준 것이 교육 부분과 주택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제 의료 부분도 보건에 8천억 달러 이것도 인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 배제했던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원해서 저소득층의 그 의료 보험을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이번에 바이든 당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인제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 후보 연구소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연구소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요. 후보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490만 개 감소하고 GDP가 2조 6천억 달러 감소해서 연간 성장률이 1% 하락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와튼 연구소에서는 10년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학 연구소에서 그렇고 요게 인제 뭐냐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이라고 CBO라고 Congressional
버젯 오피스에서 내놓은 건데요. 이게 인제 2020년 이후에 문제는 이것이 현재 금년에 2021년에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약 한 104%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증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게 국가 부채 비율 100%를 넘어서 급증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도 인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상한 그런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을 막 퍼 주겠다.' 이런 정책은 국가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는데 이런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MMT 이론이라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은 연준이 바로 인수해 줘서 돈을 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과거에 엄청난 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1923 년에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의 재정 적자 난 것을 중앙은행 돈을 발행해서 메꾸다가 발생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국채 발행이 계속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은 문제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신흥시장국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이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벌써 인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채 금리가 원자재 가격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원인이 있지만은 이번에 인제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되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인제 경기 부양안, 재정 지출 확대 때문에 국가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정말 이게 미국 의회 예산국이 분석한 건데 정말 놀랍습니다. 2040년, 2050년경에는 200%까지 올라갈 거다. 일본처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그런 말 학계에서 많이 쓰는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일본화되고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것이 과거 예를 보면은 1997년, 98년 동아시아 위기도 그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낮췄다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이런 저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신흥시장국에 많이 빌려가죠. 빌려갔다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미 신흥시장국은 빌려온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갚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인제 미국 금리 인상한 이후에 곧바로 한 1-2년 뒤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가 많이 빌려갔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물론 요 이전에 제가 안 썼습니다만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한 두어 번 발생했던 제 기억으로 1984년과 1987년에 일어났던 남미의 외환위기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당시에는 남미가 인제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빌려간 나라였는데 남미가 80년대 외환위기가 두 번이나 일어나면서 미국의 금융권에서 이제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여기 인제 금리가 낮아질 때 한마디로 미국의 금융권에서 동아시아에 돈 장사를 한 거죠. 그 돈들이 인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이 인제 돈벌이가 되니까 돈이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낮아졌다가 어 2004년경부터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가 4년 경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미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은 요것도 금리도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또 그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빌려줬던 돈들을 많이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들이 또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기초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위기가 나면은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제 이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제로금리로 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요걸 금리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로 낮추었거든요.
제로금리가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2009년부터 2009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제로금리는 200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시 인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계속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미국에서 재정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바이든의 공약을 볼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시장은 반응을 해서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장기 국채 금리 높아지고 있는 장기 국채 금리와 제로 상태에 있는 미 연방 기금 금리를 그 차이를 계속 그렇게 벌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신흥시장으로 들어왔던 돈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풀렸던 연준에서 버는 통화가 평상시에 한 8천억, 9천억 정도 달러 되던 것이 5조 달러까지 풀렸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 등 동아시아에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 동아시아의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위기가 미국발 외환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은행 위기는 인제 우리나라에 지금 깜깜이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기업 대출이 코로나 때문에 인제 계속 지금 현재 만기 연장을 하고 있는 금액도 130조 정도 되고요. 이자 유예를 해 주고 있는 대출금도 4조 7천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0조라는 금액과 4조 7천억 달러면 거의 한 135조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기업들의 총 은행 대출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것이 이 중에서 절반만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거의 5~6% 이상 부실 대출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이 깜깜이 대출을 하는 것은 계속 만기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 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러니컬하게도 은행의 부실 여신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7 년도에도 은행의 부실 여신 비율이 사실은 많이 숨겨져 있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도 지금 가계부채는 다 금융권에서 빌린 거죠. 가계부채가 이번에 작년 말에 1,726조 원이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4조 원이나 증가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0%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순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이 OECD 자료인데요. OECD 자료를 보면은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 지금 10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회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것이 143% 였던 것이 지금 19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이 거의 한 20번 넘게 내놨습니다.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하고 지금 현재 완전 실패를 하고 이것 때문에 현재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빚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갚지 못하면 이것 또한 지금 1,700억 달러 되는 중에 상당 부분이 취약차주들 중심으로 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 대출의 부실과 가계부채의 부실이 은행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인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은행 위기가. 그다음에 또 인제 재정 위기 쪽에서 지금 무한정 현금을 막 선거 앞두고 써대기 때문에 금년 말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상 340조 원 급등을 했는데 요즘 뭐 계속 그냥 4차 재난지원금도 20조 원 쓴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덕도 신구항이나 그다음에 신안 앞바다에 무슨 해상 풍리도 뭐 마구 그냥 돈을 전 지역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그냥 소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돈을 써서 많은 분석이 금년 말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한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 이거는 국가 채무고요. 국가 채무가 아니고
채무는 이미 벌써 인제 이것도 50%에 도달하지만은 광의에 선진국이나 IMF가 권고하고 있는 선진국에 쓰고 있는 국가 부채를 본다면 이건 벌써 120%를 넘어 쓰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상황과 이미 벌써 재정 위기권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데에 불구하고 위기 방파제는 언제나 재정이에요. 위기가 생기면은 은행에도 돈을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은행들을 구제하고 또 은행들은 기업을 구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위기가 오도 공적 자금을 투입할 재정 여력이 없다. 재정도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방파제가 없다는 점이 더 큰 퍼펙트 스톰의 위기다 그런 얘기예요. 외환적으로 보면 외환적인 방파제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되고 한미 한일 통화 수합을 체결해야 되는데 왜 한미 한일 통화 수합이 중요하냐면은 한미 한일 통화 수합만이 달러 기준 통화 수합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은 금년 9월 말까지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작년에 체결한 걸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금년 9 월까지는 한미 통화 수합은 600억 달러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일 통화 수합은 몇 년 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없어진 이후에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뭐 이 한미 통화 수합도 지금 한미 관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있으면은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위안 보유액이 한 4,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외채도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 그중에 단기 외채가 한 1,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장기 중에서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 투자 자금에도 8천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인제 여차하면 또 돈이 또 한 뭐 한 3분의 1 정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가 또 우리는 또 1년 내내 주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도 한 5천억 달러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수입액의 한 1/3 은 최소 위안 보유액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IMF의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자재를 중심으로 사오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로 지금 통화 위안 보유액에서 한 뭐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미 통화 수화 600억 달러가 유지가 계속 연장이 되면은 한 5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미 통화 수합도 요새 한미 관계가 너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안보 쪽에서도 문제가 크지만은 안보 쪽은 뭐 더 중요하죠. 안보는 그야말로 하루만 안보란 것은 1%만 위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삐걱거리고 있고요. 한일 관계가 또 이게 좀 원만하게 돼서 통화 수합이 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부족할 경우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디폴트를 선언할 거냐 IMF 구제금융을 갈 거냐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디폴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뭐 철광석, 석탄 전혀 나지 않는 뭐 쪼끔 나지만 고런 것들은 거의 원자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그래서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50%나 되는 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거의 그런 무역과 관련된 금융이 완전 올 스톱 되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멕시코 같은 데서는 뭐 원유도 나오고 하니까 디폴트 선언해서 "내배째라."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외채를 탕감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빌려준 국제금융 어 기관에서 전혀 안 받는 보다는 쪼끔이라도 깎아 주고 받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이 중재해 가지고 그걸 좀 인제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현재 당장 디폴트 선언하는 순간 모든 금융이 무역이 올 스톱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불가능하고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가야 되는데 구제금융 가면 과거에 겪었지만 엄청난 타격을 겪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1997년 위기를 외환위기라는 말보다는 IMF다 이런 말을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쓸 정도거든요. 그다음 은행 위기 방파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이 부실이 증가하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 부채가 부실화되고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면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은 살려야 됩니다. "은행은 왜 살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금융회사, 금융권중에서 은행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은행이 없으면 기업도 돈을 못 빌리고 기업 투자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경기 전체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융권의 마지막 방파제, 예금을 하고 그 예금들을 다시 빌려가서 기업 투자하는 하게 되는 은행만은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97년 위기가 왔을 때도 엄청 어마어마한 한 160, 70조 원, 168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도 위기 상황이니까. 그럼 재정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은행들이 엄청나게 부도가 나면서 엄청난 기업 부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재정 여력이 방파제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재정 위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방파제가 없는데 재정도 위기거든.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가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국채가 소화가 안 됩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흔히들 인제 일본은 뭐 국가 부채 비율이 240%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사업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사업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전 대통령, 전 수상 아베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아직 백악관 입성도 안 했는데 미국 15번가에 있는 트럼프 사저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예요. 기업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골프를 좋아하는데, 트럼프 그걸 알고는 일본제 가장 좋은 골프 드라이브를 들고 찾아갑니다. 뭐 흔히들 많은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야, 그게 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실리를 차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베의 스타일이에요. 아베는 정말 실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타입이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주로 뭐 미국의 캠프 데이비스 산장 같은 데도 골프를 같이 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치고 샤워하고 밥 먹고 하면서, 그때 그냥 다 진심을 다 서로 통하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배관시하고 공식적인 전화 10분 뭐 한 30분 통화하고 만나서 공식적인 말죠. 저도 가끔 그런 큰 레벨은 아니지만 제가 국제회의 같은 걸 많이 참여한 편인데,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발언 이런 것은 사실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본 아베는 그런 면에서, 다른 면에서 많은 또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외교 전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과 상시 통화제,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부채 비율이 240%가 되어도 일본이 발행한 국채는 국제 신용도를 유지하고 국제 시장에 팔리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국채가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재정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요즘 요건 좀 덧붙이는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이념 편향적인 청와대 국회 경제 관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다 비롯된 거니까요. 정말 위기 관리 능력이, 저는 그냥 없다고 단정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지금 형편이 없어요. 경기를 정말 알고 있다고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통합사업 체결해나 보면 인제 이렇게 많이 체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미국 외에는 별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미국, 스위스 정도도, 우리가 스위스 프랑은 기축통화거든요. 캐나다 이거 좀 애매한데,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가 캐나다예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은 기축통화고, 캐나다가 유일하게 기축통화가 아닌데, 흔히들 우리는 그래서 이걸 준기축통화다 이렇게 씁니다만, 우리가 유사시에는 과연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 달러처럼 외채도 갚고 물건도 사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은 많지는 않지만은 스위스가 또 그런 미국과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오히려 위기 때는 돈을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도 우리가 미국과 $300억 통합 사업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가 미국 통합 사업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2008년도 1997년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까지 갔을 겁니다. 그만큼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앞에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념편향적인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이런 청와대 국회 경제관료 팀들.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정작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전혀 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때 $300억 통합사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바로 위기로 갔을 겁니다. 위기의 파장 전망. 문재인 정부 5년 한국 경제가 완전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30-40년 동안 우리의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초기에 60년대 외환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물건을 사 올려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농업 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가려면 기자재를 수입하고 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원자재도 수입할 돈이 없고 기자재도 수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3억 인가를 정 65년에 체결하고 또 60년대 중반에 베트남 파병에서 그 군인들이 베트남에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또 달러를 받고 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독일에 강부와 간호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월급을 또 달러로 받고 자 그렇게 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물겹게 이루어낸 겁니다. 오죽 하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과거를 회고하는 나이 든 분들 중심으로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다는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눈물겨운 그리고 70년대는 또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중동의 열사의 사막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열사의 사막에 했어요. 낮에 뭐 40도 50도가 오르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사막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 사막에 가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3년 이내에 돌아오면은 왕복 여비를 개인 부담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정말 60-70대는 눈물의 대한민국이다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원도 아무것도 없고 없는 속에서 경제를 건설하려니까 외자는 필요하고 정말 그런 눈물을 딛고 오늘날 이만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그냥 완전 붕괴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퍼펙트 스톰 위기가 오면 자 외환위기, 그 은행 위기, 그다음에 재정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거예요. 디폴트 선언은 자원 없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997년, 98년도 겪었지만은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금리 그때 금리가 20%가 넘었어요. 20%가 넘는 금리를 썼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대거 부도가 났죠. 그리고 재정도 엄청나게 긴축해서 재정을 긴축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연쇄 부도가 나오고요. 연쇄 부도가 나면서 기업들의 부실 비율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400% 이하로 낮춰라. 언제까지 낮춰라. 이런 걸 강요하게 되면서 헐값으로 우리의 알짜 자산이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97, 8년 위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지금은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으면 100%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은행도 100%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한 번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거의 50% 정도가 외국 40-50%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의 절반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싼 값에 그때 사들인 거 지금 다 갖고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다시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업 연쇄부도 그것 때문에 재정이 인제 고갈돼서 공적 자금 투입이 안 되면은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 길이 없어서 연쇄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실업 지원문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실업 상태가 너무너무 높은 청년들의 거의 3분의 1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한 번 이런 위기가 오면은 아마 이 고실업의 지원문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엄청난 정치 사회적 파장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잘 보면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런 경우에 선동가들이 집권하거나
좌파 혁명이 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이 옛날에 1923년도에 일어났던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돈을 막 찍어서 재정을 조달하려고 했던 그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 1년에 연간 뭐 몇억 %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독일 마르크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일어났던 경제 혼란. 그리고 또 연이은 대공황의 혼란이 결국은 1933년에 히틀러의 등장을 가져오고, 히틀러의 등장은 히틀러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선동가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뭐 등등. 그리스는 재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 발생했는데 그 재정 위기를 와중에서 선동가가 등장을 했죠. 약간 30대 중반, 그때 아마 35세 정도 됐을 거예요. 치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청년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유럽연합과 내전 위에는 IMF 같은 거죠. IMF 구제금융 같은 거죠. 유럽연합과 맺은 MOU 양해각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선동가가 등장하면,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IMF 구제금융처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그리스를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집권하면 그거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동을 부린 치프라스가 등장하면서 약간 한 5, 6세 정도의 그리스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선동가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 것이 엄청난 정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더 악화의 길로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남미의 사태, 그리고 그리스 이런 사태입니다. 해결된 것은 독일이죠. 독일은 결국은 전쟁 끝에 패전하면서 패전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연합국이 독일의 경제를 구조조정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독일은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중에 완전히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것의 서유럽의 진출을 막아내는 방파제로서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고 독일을 지원하면서 독일이 오늘날 독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상상 초월하는 고시럽 지옥문이 열리면은 전기 사회적 파장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고, 특히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남한에도 좌파들이 지금 득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럴 때 우리나라 외환이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은행들의 교육도의 자료를 보시고, 지금 이제 은행들도 계속 만기를 연장해 나가고 은행 부실 감춰져 있고, 또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이나 가계가 일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고, 재정은 지금 재정 위기가 임박했는데도 막 선거를 앞두고 풀자는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가 더 빠졌군요. 한 페이지가 누락이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아침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게 위기 상황을 그냥 계속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 대책을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했는데, 그걸 제가 공유를 하다가 지금 나갔군요.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공유를 한번 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책은 없는 것인가? 저는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대책을 인식을 갖고 대비책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환 위기를 대비해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죠. 외환 보역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한미 한일 통합 수합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종북 친중할 때가 아닙니다. 한미일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는 말할 것 없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과의 친중을 해가지고 중국의 위안을 가져다 어디에 쓸 겁니까? 은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 건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은행 건전성을 비록 만기도 연장하지만은, 이자를 유예하지만 정확히 평가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충당금을 적립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말이죠.
그런 걸 안 하고 뭐 은행이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굉장히 그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또 가계부채도 또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평가해서 충당을 쌓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익을 나눠 가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재정건 녀석은 지금부터라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악화돼 있지만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강화해야 되는데 첫째로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준칙을 다시 만들어야 돼. 지난번에 만든 그 물 준칙은 안 되고요. 다시 엄격한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준수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선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공룡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재정 당국도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검찰 독립성도 없앤다고 난리 피는데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도 옛날에 그 독일의 그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남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걸 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통화정 돈 푸는 것은 정치권하고 독립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서 1948년 독일 연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은행이 그다음 미국의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강화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우리가 하는 독립성이 강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재무장관이 하는 금통위원회, 그때는 금융통화운용위원회로 했는데 금융통화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하는 독립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는 늦습니다. 근데 재정도 저는 그렇게 독립성이 강화돼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지만 정치권이나 선거에 그대 영향을 미치는 속에서는 이거 절대로 재정인 건전성이 강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런 칼럼도 소개했었는데 재정 건전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지출액을 거기서 결정을 하면 돼요. 마치 한국은행 통화량을 얼마씩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도록. 뭐 어떻게 뭐 그냥 치고받고 뭐 지주고 하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재정건전원이 독립된 재정건전원이 결정해 놓은 연간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들도 위기가 온다는 인식하에 파퓰리즘에 더 이상 현혹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식인들이 특히 이걸 계몽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계몽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나친 종북 친중 좌파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정은 이 파퓰리즘 돈 퍼주는 거.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최근에 뭐 너무 이제 말씀드린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봐 가지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세종시 때문에 재미 좀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그냥 뭐 한도가 300만 원 아니고 700만 원까지 뭐 심지어는 900만 원까지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민들도 정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 매 지난주 금요일 부산 가덕도 공항법이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부산에서 그동안에는 야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역전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인들의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위기밖에 물어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의 인식을 정말 개선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야당도 비판만 하면 비판해서 안 됩니다. 비판하는 건 소극적 비난이죠. 저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걸 만들어서 어 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정 담당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죠. 야당이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야당 집권한들 뭐 개선되겠습니까? 저는 개선 안 된다고 봅니다. 쪼끔은 나아지겠지만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야당도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야당도 뭐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능력 없는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섀도우 캐비닛을 만들어서 국정 담당 능력을 강화시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적극적인 소극적 비난에서 벗어나서 이 소극적 지금 뭐 소극적으로 그냥 뭐 하나 하면은 뭐 우리 그냥 국회에서 회의에 불참한다든지 이런 소극적 자세죠.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래야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죠.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야당한테 맡긴 원들 뭐 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좀 야당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 그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금융을 계속 만기를 연장하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은행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재정이 마구 풀어대는 재정을 보면서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총체적 위기가 임박해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기는 다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